그래서 당신이 평생 그 퀴퀴한 골방에서 먼지 마시며 돌멩이나 쪼아대서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뭔데요? 제 아내 오숙자. 69년 평생을 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겨우 다 같이 모인 저녁 밥상. 그날따라 유난히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며칠째 잠을 설친 사람처럼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녀석을 데리고 잠시 방에 들어간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내는 얼음장 같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아내며 되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 했나? 뭐라 했냐고요? 이거 안 보여요, 여보? 아내가 식탁 구석에 던져놨던 눈이 시리게 번쩍거리는 빨간색 여자 핸드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물건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이거 당신이 1년 내내 그 돌덩이 파도 못 사는 거라고요.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 뭐 잘못됐어요? 이것뿐인 줄 알아요? 아내는 보란 듯이 자기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언뜻 보면 진짜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금도장이 살짝 벗겨진 시계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앞에서 지금 무슨... 아들 재영이도 참다 못해 언성을 높였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싸늘하게 쏘아 붙였죠. 시끄럽다. 너도 내 애비 닮아서 하는 짓이 똑같구나. 능력도 없으면서 어머니!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당신들 밥해 먹이고 그 돌가루 날리는 가게 매일 쓸고 닦아가면서 내가 평생 사람 구실 한 번 못했어요.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볼래요. 평생 남만 위해 살았으니 이번만큼은 나 좀 살게 둬요. 저는 그 순간 마치 인사동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제 인생이, 제 신념이 저 가방 하나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통장은 대체 어쨌소? 평생 모은 우리 노후 자금, 그걸로 그런 걸 사들인 거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 돈 아껴서 뭐 하실 건데요? 아내가 밥상이 흔들릴 만큼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처럼 그 골방에서 돌가루나 마시다가 늙어 죽게요? 난 그렇게 안 살아. 그건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따뜻한 데 갈 거예요. 그냥 다 정리했어요. 뭐요? 여보. 이 집 이제 숨도 못 쉬겠어요.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번쩍이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방 안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놀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식어버린 잡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처음으로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의 그 잔인한 말들이, 그 번쩍이던 가방이 사실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내가 쾅 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아이를 챙기는 척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재영이는 그저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아내가 차려준 밥상 위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만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사동의 마지막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평생 돌에 글자를 새겨온 도장장이일 뿐입니다. 제 호는 정곡, 바르게 새긴다는 뜻이죠. 제 아버님의 아버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평생을 나무와 돌, 그리고 쇠로 만든 정과 망치하고만 살아왔어요. 제게도 젊었을 적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썰미는 기가 막혔지만 돈 냄새에 미쳐 결국 남의 도장을 위조해 팔다가 저한테 쫓겨난 놈이었죠. 그놈 이후로 저는 제자도 드리지 않고 그저 제 신념 하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게 도장이라는 건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신의를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거였죠. 제 인생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무뚝뚝해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아내 오숙자라는 사람은 그런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굳건한 받침대 같은 존재였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손에 정을 쥘 수가 없었어요. 남의 인생을 새긴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가게 안 수백 개의 도장이 진열된 선반에 먼지가 하얗게 쌓여가는 걸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아내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만 뱉어냈습니다. 아들에게도 몇 번이나 다그쳐 물었습니다. 재영아, 너 정말 내 엄마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냐? 아버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저러시니?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지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 바람? 바람이라니?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철없는 행동에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배신감에 이를 갈았습니다. 40년 세월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밥도 넘기기 싫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그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이 저를 찔러댔습니다. 평생 돌멩이나 쪼아대서 해준 게 뭐냐고? 그 말이 독침처럼 귓가에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아내가 말한 대로 그 보상을 받겠다며 흥청청 다 써버리기 전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건져야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내와 함께 쓰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통장 지금 당장 해지하고 싶습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 초라한 행색과 떨리는 목소리를 본 젊은 은행원이 저를 흘끗 보더니 이내 측은하다는 눈빛으로 바뀌더군요. 박만수 고객님 맞으시죠? 잠시만요. 은행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왜 그럽니까? 벌써 다 써버렸답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고객님.
이상하네요. 여기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 결제된 내역은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봐요. 여행 간다면서. 제가 소리치자 은행원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고객님, 여행 관련 내역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통장 잔액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돈을 쓰시기 한참 전에요. 딱 닷새 전이네요. 저희 은행 본점에서 아내분이신 오숙자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통장에 있던 예금 전액 3억 2천만 원을 인출해 가셨습니다. 아내분께서 워낙 오래 거래하신 VIP 고객이시고 며칠 전부터 미리 인출 예약을 하셨습니다. 저희 본점 고액자산관리팀 직원이 직접 안내해서 신원 확인 2번 하고 규정대로 처리해 드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대부분은 수표로 드리고 일부 현금만 원하셔서 그렇게 드렸는데 그걸 전부 다 받아 가셨어요. 수표랑 현금으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걸 닷새 전에? 닷새 전이면 우리 집에서 그 난리를 치기 사흘 전 아닙니까? 네, 날짜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 본점이요? 우리 집사람은 복잡한데 싫어해서 평생 여기 인사동 지점만 다녔는데 왜 굳이 본점까지 가서.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원의 말은 제 머릿속을 수만 번 맴돌았습니다. 수표와 현금 3억 2천, 닷새 전, 본점.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멋대로 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밥상에서 아내가 벌인 그 모든 소동은 뭐였던 걸까요? 그 비싼 핸드백, 번쩍이던 시계, 여행 이야기. 그 모든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연극이었습니다. 돈은 이미 그 전에 다 빼돌려 놓고 마치 이제부터 자기를 위해 돈을 쓰겠다는 것처럼 저와 아들 앞에서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저한테 보상을 받겠다고 소리치던 그 눈빛은, 그 낭비는 전부 다른 속셈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차가운 의심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 3억이 넘는 현금과 수표는 여행이 아니라면, 명품 가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그때 제 머릿속에 아들의 축 처진 어깨와 그 죄인 같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야. 숙자가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굳이 본점까지 가서 그 돈을? 저는 은행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맙소. 저는 은행원에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은행을 뛰쳐나왔습니다. 제 발길은 인사동 가게가 아닌 아들 재영이가 사는 아파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아니라 아들 재영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돈이 혹시... 은행 문을 박차고 나온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의심, 아내에 대한 원망,
그리고 3억 2천만 원이라는 돈다발이 주는 기괴한 압박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재영이네 아파트로 가는 내내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닷새 전, 팝상머리 소동 사흘 전, 그 명품 가방과 시계는 전부 연극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한, 제 눈을 돌리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아파트 문을 거의 부술듯이 두드렸습니다. 재영아, 박재형, 문 열어, 당장.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퀭한 눈, 며칠은 감지 못한 듯 떡이 진 머리, 술과 절망에 절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늘 듬직하고 반듯하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로? 내 엄마 어디냐? 저는 아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빈 술병이 굴러다니고 정체 모를 서류 뭉치들이 식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어머니, 요양원, 아니 친구분 댁에. 거짓말. 제 고함 소리에 재영이가 움찔했습니다. 내 엄마가 닷새 전에 은행 본점까지 가서 3억 2천, 통장에 있던 돈 전부 수표랑 현금으로 찾아갔다. 그거 내가 관여한 거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큰 체구의 아들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흐흐.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에는 변명이나 거짓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든 것이 끝장난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얼마나 큰 일이길래? 내 엄마가 그런 연기까지 해가면서 재영이는 한참을 울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널브러진 서류 뭉치들 중 하나를 제게 밀었습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그것은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사업이 잘못됐어요. 은행 대출은 다 막히고 급한 마음에 친구가 소개해 준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였어요. 아버지, 믿었던 동업자한테 전부 사기당했어요. 사기? 열흘 말미를 주더군요. 돈 못 갚으면 지은 이며느리랑 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평생 그렇게 바르게만 사신 아버지한테 이런 일 들키면 평생 아버지 눈 못 마주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한테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숙자는? 어머니가 그 사람들 만나고 오신 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날 밤에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재영아, 걱정 마라. 이 애미가 다 해결하마. 대신 너는 내 아버지한테 평생 죄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너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
알겠냐? 재영이가 울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 찾아오신 날, 저 알고도 입 다물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돌멩이나 쪼아대서 해준 게 도대체 뭔데요? 이번만큼은 나 좀 살게 둬요. 당신처럼 그 골방에서 늙어 죽게요? 난 그렇게 안 살아. 그 말들은 저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아내가 그 끔찍한 빚쟁이들을 만나고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다 건네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기 위해 숙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통장을 확인할 거라는 걸, 제가 그 돈의 행방을 쫓을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아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의 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제가 이 고지식한 박만수가 아들을 용서하지 못할까봐, 혹은 제가 충격으로 쓰러질까봐, 그래서 아내는 기꺼이 철없는 악처가 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한테 평생의 원망을 받더라도 그저 사치와 낭비로 돈을 다 써버린 나쁜 아내가 되기로, 그렇게 아들을 지켜내려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방이랑 시계, 그것도 다 가짜라고, 아버지 눈 속이려면 진짜처럼 보여야 한다고, 시장 가서 제일 번쩍거리는 걸로 사오셨다고,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를, 제 숙자를,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제 돈이 아까워서, 제 자존심이 상해서 아내를 증오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애비인데?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부자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돈 3억 2천? 그깟 돌덩이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그 깊은 마음을, 제 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알아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재영이가 내민 그 투자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내 아들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내 아내를 그런 연극까지 하게 만들었는지. 이놈이냐? 너한테 사기친 놈이. 계약서 맨 마지막 장 을의 칸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주한정글로벌 대표이사 한정호. 한정호라는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옆에 찍힌 붉은 법인 인감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생 도장만 파온 사람입니다. 제 눈은 속일 수 없죠. 컴퓨터로 판 흔하디흔한 법인 도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묘하게 코끝을 찌르는 익숙하지만 불길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계로 판 도장이라기엔 그 붉은 선이 어딘가 모르게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정을 쥐어온 제 손이 그 미세한 차이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붉은 인주가 마른 자국, 그 동그란 테두리 바로 옆에 정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희미한 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을 그저 인주가 조금 묻은 자국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숨은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내 가게에서 파문시켰던 그놈 한정호. 오직 나와 그놈만이 아는 바로 그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정글로벌 대표이사 한정호. 그놈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내 아들의 인생을 박살내러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저와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끔찍한 빚도 40년 전 제자의 배신도 그리고 아내의 그 처절한 연극도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 숙자. 저를 증오하는 줄 알았던 아내는 사실 저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찾으러 가야죠. 그래, 가야지. 내 엄마 지금 혼자 어디서? 우리는 꼬박 하루를 굶은 몰골로 서울 시내를 뒤졌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차마 어머니가 그 돈을 전부 재영이 빚 갚는 데 썼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해가 있었다. 곧 모시고 오겠다고만 둘러댔죠.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청량리역 근처에 허름한 여관방을 얻어 며칠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 웅크린 아내의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팝상머리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고 지친 여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숙자. 제 목소리에 아내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당신이 여길 어떻게? 재형이한테? 다 들었어. 그놈의 빚? 그리고 당신이 한 일.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그냥 그 사람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당신이 알면 당신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 사람들이 재영이 앞에서 칼을 보여줬어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다 알아. 저는 아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제 무뚝뚝한 아내를 내가 미안하오.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하고 이 못난 놈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속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영이는 방 문 밖에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벽에 머리를 박은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인사동의 낡은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3억 2천만 원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제 노후도 아들의 희망도 전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아내는 다시 예전의 그 조용한 아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밥을 차렸지만 밥을 태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제 옷을 챙기면서도 어딘가 넋이 나간 사람 같았죠. 하루는 자면서 잠꼬대를 하더군요. 안 돼. 거긴. 하고요. 저는 그저 그 빚쟁이들에게 시달린 악몽이겠거니 애써 넘겼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일에 대해, 그 돈에 대해, 그 연극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이 상처를 견뎌내는 방식이었죠. 재영이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반찬을 나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엔 울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 거짓된 안정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릴 때마다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가시 하나가 계속 저를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한정호, 그리고 그놈의 숨은 표식,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놈이 하필이면 40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놈이라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제 눈썰미는 평생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희미한 표식은 분명히 그놈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넌지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숙자, 혹시 한정호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설거지를 하던 아내의 손이 멎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재영이는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평생을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살아온 제 눈은 아내의 그 미세한 멈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곧 태연하게 뽀드득 소리가 나게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정호? 누군데요, 그게? 재영이 돈 떼먹은 그 사기꾼 이름인가? 내가 그런 천하의 나쁜 놈 이름을 알아서 뭐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나쁜 놈이겠거니. 했지.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 끔찍한 연극까지 했던 아내가 왜 한정호라는 이름 앞에서는 저를 속이는 걸까? 아들을 구한 것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의심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정호라는 그 이름 속 자가 제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재영이가 당장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인사동의 이 작은 가게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자식들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며칠 뒤 아내와 저는 가게에 남은 짐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먼지 쌓인 도장들, 달아버린 정과 망치, 손때 묻은 나무 책상. 모든 것이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 연장들을 하나하나 붉은 천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가게 구석, 우리가 쉬던 작은 쪽방에 낡은 자개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여보, 이 자개장 그냥 버리고 갑시다. 너무 낡아서 가져갈 데도 없으오. 제가 말하자 아내가 버럭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어머니 유품이란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내는 한 번도 저 자개장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가구일 뿐이었죠. 알았어. 알았어. 화는 왜 내고 그래? 그럼 이건 챙겨갑시다. 아내의 그 격한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저 낡은 가구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낡은 자개장을 살폈습니다. 자개장 맨 아래 잘 보이지 않는 서랍. 그 서랍을 열자 낡은 이불 몇 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 밑바닥을 더듬는 순간 제 손에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신용협동조합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오숙자 제 아내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통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계부는 항상 제가 관리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겼습니다. 개설일은 30년 전이었습니다. 입금액은 고작 5,000원, 1만원. 아마도 제 주머니에서 몰래 혹은 시장을 보고 남은 푼돈을 수십 년간 모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이걸 모아서 뭐 하려고.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종 잔액 5천만 원. 5천만 원? 푼돈을 모아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입금 내역은 불과 6개월 전 1천만 원이 한 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난 걸까? 아내는 저 몰래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비닐 커버 안에 곱게 접혀 끼워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화면을 인쇄한 종이였습니다. 인물 탐구 주 한정 글로벌 한정호 대표를 만나다. 그놈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놈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뒷면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로 알아볼 수 없는 주소 몇 개와 날짜들, 그리고 박재형 3월 15일 투자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재영이가 한정호를 만나기 한참 전의 날짜였습니다. 제 아내 오숙자는 한정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놈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짐 정리를 마친 그날 밤 저는 텅 빈 가게 바닥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낡은 자개장에서 나온 아내의 30년 묵은 신용협동조합 통장과 그놈 한정호의 기사가 인쇄된 종이가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뒷면에 적힌 박재형 3월 15일 투자 상담. 제 아들이 그 사기꾼을 만나기 한참 전의 날짜.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찾아온 아내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밥 드셔야죠. 아내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제가 4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처음으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시선이 바닥에 놓인 통장과 종이를 향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아들을 감쌌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들켜버린 낯선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숙자,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요? 아내는 대답 대신 뚜벅뚜벅 제 앞으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장을 집어 들더군요. 보셨군요.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이 종이. 박재형, 3월 15일. 당신 알고 있었어? 아니, 당신이 재영이를 그놈한테 보낸 거요? 제 말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이 사기당한 걸 알고 그걸 덮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제 아내 오숙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웃음이 그래요. 내가 보냈어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재영이 어차피 망해가고 있었어요. 당신 닮아서 사람은 좋은데 물러터졌지. 여기저기서 투자다 뭐다 돈만 날리고 어차피 빚더미에 앉을 팔자였어요. 숙자, 당신 그게 애미가 할 소리요? 애미요? 그래요, 나 애미 맞아요. 아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인생 망친 놈들 다 찢어 죽이고 싶었지. 그런데 이왕 망할 거라면, 이왕 내 아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면 그걸 가장 값어치 있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값어치? 40년. 당신 그놈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40년을 그저 장인의 길이라며 이 골방에서 돌멩이만 팠죠. 당신은 잊었는지 몰라도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놈, 한정호. 그놈이 당신 기술 훔치고 당신 인감 위조해서 당신 가게 통째로 들어먹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그놈이 당신 이름으로 성공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 그래서 아들을, 그래요. 아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재영이한테 아는 사람이 있다. 큰 돈 버는 법을 안다더라고. 그놈을 소개해 줬어요. 3월 15일에 이 통장에 있던 1,000만 원. 그거 재영이가 그놈한테 처음 갖다 바친 미끼예요. 내가 쥐어준 미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아들을 사기 소굴로 밀어넣는 미끼로 30년간 모은 푼돈을 썼다는 말입니까? 그럼 3억 2천은 그 돈은 그게 내 진짜 목적이었으니까. 목적? 그놈을, 한정호를 내 손으로 잡으려면 그놈이 내 돈을 사기쳐서 가져가야만 했어요. 재영이 돈은 그저 그놈을 끌어들이기 위한 덫이었고, 아내의 고백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정이나 희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40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복수였습니다. 은행 본점에 간 것도, 그 수표랑 현금을 찾은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나는 그 돈 가방을 들고 한정호 사무실로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뭐요? 당신이 그놈을? 그래요. 재영이 빚 때문에 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라고. 그놈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매달렸지. 아내의 입가에 다시 그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놈, 40년 전이나 똑같더군요. 내 손에 들린 돈 가방을 보더니 눈이 뒤집혔어. 40년 만에 마주한 그놈 앞에서 내 손이 떨리는 걸 감추느라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놈이 뭐라던가요? 이 돈으로는 어림없다. 하지만 불쌍하니 내가 좋은 투자처에 넣어 3배로 불려주겠다고. 재영이가 당한 거랑 똑같은 투자 계약서를 내밀더군요. 숙자, 당신, 설마 거기에? 그래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놈이 내 앞에서 그 돈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내 코트 단추에 달린 작은 카메라, 내 주머니 속에 있던 녹음기, 단 한순간도 끄지 않았어요.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모정?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40년 전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제 아들을 미끼로 쓰고 제 남편의 전 재산을 덫으로 사용한 한 여자의 처절하고 지독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위해 내가 3억을 바친 줄 알았죠? 재영이도 그렇게 알았죠? 천만에 아내가 바닥에 놓인 그놈의 기사를 손으로 구겨버렸습니다. 나는 내 아들 빚을 이용해서 40년짜리 내 원수를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으려고 이 모든 판을 짠 거예요. 그럼 그 명품 가방이랑 여행 상담, 그 팝상머리에서 한 그 모진 말들은 연극.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까지, 재영이까지 완벽하게 속여야 했으니까. 내가 돈에 미쳐서 가출한 철없는 늙은이가 되어야 내가 그놈을 만나러 가서 돈을 바치는 그 모든 순간이 사기 피해자로서 완벽해지는 거니까. 당신들이 내 연극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던 셈이죠. 그 순간 재영이의 계약서에서 봤던 그 희미한 숨은 표식이 떠올랐습니다. 그 표식, 재영이 계약서에 있던 그 흔적은 대체? 아내가 낄낄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그거야말로 내 40년 복수의 시작이었지. 40년 전, 그놈이 당신 기술 훔쳐서 쫓겨나던 날, 내가 그놈 짐 속에 당신이 쓰다 버린 그 표식 도장을 몰래 넣어뒀거든. 뭐요? 잊지 말라고. 평생 당신을 배신한 그 죄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아내가 제게로 한 뼘 더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당신 부인인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갈 거라고. 내가 보낸 40년짜리 예고장이었지. 저는 그 텅 빈 가게 바닥에서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 오숙자, 제 옆에서 평생 묵묵히 먹만 갈아주던 그 조용한 사람이 40년짜리 예고장을 보냈다니. 제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썼다니. 당신, 무서운 사람이었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구겨버렸던 한정호의 기사를 다시 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지독한 거였죠. 아내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의 손이 제 정에 굳은 살이 박인 제 손보다 더 거칠고 바싹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놈한테 모든 걸 뺏기고 밥도 못 넘기고 알아누웠을 때 나는 다짐했어요. 당신은 장인이니까 그깟 놈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고. 당신은 평생 그 바른 돌만 쪼개며 살아야 한다고. 대신 그 더러운 피는 내가 묻히겠다고. 아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놈이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하고 도망쳤던 그날 밤에도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저보다 더 독하다고만 생각했었죠.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이미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 5천만 원 통장은 그놈 잡을 미끼 살 돈이었어요. 혹시라도 그놈이 나중에 내 아들 돈을 먹고 튀면 그걸로 변호사를 사든 사람을 사든 끝까지 추적할 자금이었죠. 재영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놈을 잡으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럼 재영이는 이 모든 걸 압니까? 아니요. 아내의 대답은 칼처럼 단호했습니다. 재영이는 자기가 사기당한 빚을 엄마가 당신 몰래 3억 2천을 빼돌려서 갚아준 줄로만 알아요. 그리고 그 사기꾼 놈이 그냥 운 나쁘게 경찰한테 잡힌 줄 알죠? 당신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어느 자식이 지 애미가 자기를 미끼로 썼다는 걸 감당하겠어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겠죠. 재영이는 그냥 자기가 철없이 사고 쳤고 엄마가 그걸 수습해 준 그걸로 평생 당신한테 죄송해하며 살면 그걸로 좋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계획은 제 아들의 죄책감마저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마저도 아들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의 무게로부터 이제 어쩔 거요? 그 증거라는 건 내일 경찰서에 가요. 아내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돈 문제로 아내랑 싸우고 아내가 가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사기를 당한 거다. 당신은 끝까지 피해자의 남편이어야 해요. 알겠어요? 아내는 제게 마지막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죠. 아내는 제가 챙겨준 코트가 아닌 시장에서 산 그 번쩍이는 가짜 옷을 입고 갔습니다. 단추에는
그 작은 카메라가 그대로 달려 있었죠. 아내는 그놈 한정호가 돈 가방을 들고 나가는 영상, 3배로 불려주겠다고 말하는 녹음, 그리고 자신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 모든 연극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정호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 오숙자는 그저 아들의 빚을 갚으려다 더 큰 사기를 당한 판단력 흐린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놈은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40년 전 스승의 아내에게 완벽하게 사냥당했다는 것을. 그놈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40년 전의 배신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아내의 3억 2천만 원은 그놈의 발목에 채워진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 세 식구는 정말 오랜만에 낡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인사동 가게는 결국 팔렸습니다. 3억 2천만 원은 피해금으로 묶여 당장 돌려받을 수도 없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영이가 제게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평생 모으신 거 다 날리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죠. 저는 재영이가 따라준 쓴 소주를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영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들아, 너 내 엄마한테 잘해라.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섭고 독하고. 저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밥그릇에 고개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람이다. 재영이는 그저 빚을 탕감해 준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는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애미의 복수극에 동원된 배우였을 뿐이라고.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간의 원한을 저 좁은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을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먼지 쌓인 연장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꺼내 서툰 솜씨로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현모, 어진 어머니, 그리고 양처, 좋은 아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새기던 글자들을 모두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글자를 새겼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 오-숙-자. 제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던 그 지독하고도 슬픈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그 키키한 가게를 떠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를 처분한 돈, 그리고 한정호. 그놈에게서 피해금으로 겨우 돌려받은 푼돈을 합친 것이 저희의 새 출발 자금 전부였죠. 제 평생의 분신이었던 연장들은 이제 녹이 슬지 않도록 기름칠만 해둔 채 베란다 구석 상자 안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 아들 재영이는 그야말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평생을 훔쳤다는 그 지독한 죄책감이 역설적이게도 재영이를 다시 두 발로 땅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허황된 한방을 노리는 사업가가 아니라 매일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땀 흘려 일하는 진짜 가장이 되었죠. 주말이면 며느리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 녀석을 데리고 이 좁은 집이 떠나가라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제가 이번 달에 따로 모은 거예요. 두 분 용돈 쓰세요. 재영이가 내미는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볼 때마다 저는 참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됐다, 임마. 너희나 잘 살면 됐지. 애미 애비한테? 아니에요, 아버지. 받으세요.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잖아요. 아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철없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위대한 어머니가 희생으로 감싸 안았다고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제 아들은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 오숙자는 그런 아들의 등을 그저 묵묵히 두드려줄 뿐입니다. 밥이나 먹어라. 살 빠졌다. 그 얼굴 어디에도 40년의 한을 품었던 복수자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 지독했던 연극이 진짜 현실이 된 것처럼 그저 인자하고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정호는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놈의 제국 같던 회사도 공중분해되었죠. 세상은 그렇게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 사이에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깊고 조용한 비밀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텅 비어버린 가게 바닥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이후로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잠이 깨어 옆에 잠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40년을 저 작은 가슴에 얼마나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아왔을까? 저를 위해, 저 하나만을 위해 아들까지 기꺼이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사람. 저는 아내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2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었던 정곡, 그 발음이라는 가치관이 아내 앞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 무릎에 앉아 고사리 손으로 제 연장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할비, 이거 뭐야? 망치. 저는 웃으며 먼지 쌓인 연장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새겼던 그 볼품없는 나무 도장을 꺼내 들었죠. 오숙자. 저녁상을 물리고 아내가 재영이가 사준 낡은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멜로드라마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아내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쥔 나무 도장을 아내의 거칠고 주름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며 도장을 뒤집어 보더니 이내 자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40년 만에 처음 보는 소녀처럼 크게 뜨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내가
평생 수천, 수만 개의 도장을 팠는데 당신 이름 석자 새기는 게 내 평생에 제일 어렵더군.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 나무 도장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어깨에 머리를 툭 기댔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4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지독한 평화였습니다. 여보, 한참 만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내일 시장 가서 돋보기 안경 새로 하나 맞춰야겠어요. 왜? 당신 연장 다 녹슬었어. 기름칠도 다시 하고 내가 그거라도 좀 닦아줘야지. 40년 전 그놈이 제 가게와 기술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 옆에는 저보다 더 단단하고 저보다 더 지독하게 저를 지켜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정을 잡습니다. 돈을 버는 도장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손주 녀석에게 바르게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소박한 마음을 담아 조약돌에 꽃과 새를 새겨줍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서 묵묵히 먹을 갈아줍니다.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제 옆에서 먹을 갈고 있는 이 사람, 오숙자, 그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음을,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